이번 주 뉴스 다 챙겨 보셨나요? 깔끔한 분석, 통쾌한 해설, 유쾌한 토론까지 권갑창의 정치 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잠시 휴식 기간을 가졌다가 예전 모습 정말 그대로 다시 돌아온 권갑장의 정치 신세계 그 29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주제는 최근에 그 방송인으로서 주가를 날리고 있으신 분이시죠. 유시민 작가. 근데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이분이 다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또는 정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정치를 다시 시키기 위해서 유시민 작가의 책을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예. 왜냐하면 책이 너무 잘 팔리고 팔자가 좋으면은 계속 이런 하던 방송인이나 작가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생계를 끊어버려서 국회의원 연봉이나 세비나 이런 거를 받게끔 만들자라는 일부 분들의 그런 애정어린 불매운동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면 방송도 출연 금지시켜야지.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방송 수입이 제일 짭짤하죠. 예. 문재인 정권이 됐든 그 더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그 정권이 됐든 새로운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유시민 작가를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어서. 예.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왜 사실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하셨었다가 한 10여 년 하셨었죠. 10년 정도. 그랬다가 2013년 2월 정도에 그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셨는데 4년이나 지난 이런 분이 왜 갑자기 요즘 다시 이렇게 정치권 쪽으로 호출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먼저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얘기가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는 썰전에서 네. 문재인 대표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오셨는데 내용이 유시민 작가는 정치 안 한다. 너무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언젠가는 운명처럼 정치가 다시 유시민 작가님을 부를 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런 멘트를 치셨어요. 이 멘트를 치자마자 그 한동안 잠잠했던 유빠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셈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유시민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권순욱 사실 이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거예요. 예.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너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치 다시는 하지 마라.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정치 안 한다는 인간 왜 자꾸 정치하라고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정말 유시민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기에 사랑하는 유시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대가 사람을 부르잖아요. 결국은 리더가 있고 네. 그 조직이란 게 있고 그래서 그 리더와 조직이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거기에 정당이라는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유시민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문재인 이후를 보는 거죠. 그죠? 예. 자연스럽게 네. 예, 자연스럽게 문재인 이후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냐 그걸 찾는 이미 그 탐색 과정이 시작됐다. 거기에 유시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 트리거 역할을 문재인 전 대표께서 썰전 그 축하 영상에서 해준 거죠. 네. 예.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축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게 사실 문재인 대표가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문재인 본인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본인도 정말 하기 싫어했고 막 도망 다니다시피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 청와대 수석 시절에는 2004년 총선 때 문재인 차출론이 나오니까
그냥 저 뭐 어디 저 히말라야로 가버리신 거 아닙니까? 튀어버렸지. 그렇죠. 예, 총선을 아예 출마 얘기도 못 꺼내게 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직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뭐 지원 유세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권 그 정치를 시작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2012년 직전까지는 지원 유세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중 유세는 전혀 안 하시고 물밑에서 뭐 이렇게 뭐 성당 신부님들 만난다던가 예, 뭐 이런 역할만 조용하게 하시다가 굉장히 장고 끝에 이제 뭐 정치를 시작하고 대선 출마를 하시게 된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 네.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내 생각만 고집 피우기에는 정말 시대가 허락해주지 않는 그런 네. 거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부산 그 사상인가요, 그죠? 네. 지역구 출마할 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시대의 부름을 거절을 못한 거죠. 예, 거절을 못해서 끌려 나온 거죠. 끌려 나온 거고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도 사실 뭐 끌려 나간 거죠. 그래서 뭐 준비 안 됐다, 권력 의혹이 뭐 권력 의지가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고 유시민 장관도 좀 그런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이 정말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 MBC 백분 토론 진행자 잘하고 있다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도에 김민석이 정몽준 품으로 날아가면서 그때 그 시사평론가 그 MC 자리를 때려치고 오메이뉴스의 장문에 그 경문을 올렸잖아요. 바리케이트를 론이죠. 예, 예. 바리케이트 앞에 다시 서며 네. 뭐 그런 예 그렇게 나왔다가 정말 많이 시달렸잖아 그 뒤로 너무 고생 많이 했지. 예. 뭐 저나 김 반장이나 너무나 잘 알고 예, 있죠. 유시민하고 사실 같은 행보를 걸었고 같은 배를 타고 활동을 예. 했었던. 그래서 그 시대를 같이 건너왔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과정은 뭐 잘 알고 있는 건데 네, 그렇긴 한데 그 문재인이 차출되었던 민주개혁 진영이 모두가 매달려가지고 제발 좀 나와달라고 했던 시절하고 또 지금 약간 느낌이 다른 게 그때는 진짜 선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그게 절실했었고 지금은 좀 우리 인재라는 측면에서 좀 배부른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유시민 차출론이 약간 시기상조라든가 그런 느낌은 드는데 또 그만큼 팬들의 가슴속에 끓고 있는 용암처럼 끓고 있는 그 팬심들이 지금 유시민이라는 이름을 호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그때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문재인 차출 때만큼. 네. 그 사실 그 유시민 뭐 복귀론이 나오는 건 소위 말해서 노무현 지지자 그룹 이후에 지금은 뭐 문재인 지지자 그룹도 있고 뭐 이재명 지지자 그룹도 있고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강력하고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졌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지지자 그룹을 가졌던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그 지지 세력이 뭐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숨어 있는 거, 물 밑에 있는 거죠. 예, 뭐 일부는 뭐 정의당 쪽에 계시고 또 일부는 문재인 지지자로 뭐 이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갈아타서 그렇게 있는데 누구나 그런 어떤 시점에 유시민 씨를 정치적으로 지지를 했던 분들은 참 이 사람 아까운데 예, 뭐 이런 감정이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유시민 씨의 정치 복귀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이 전례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를 그만뒀다가 예, 거의 정치를 그만두다시피 했다가 다시 정치에 복귀한 맞아요. 전례가 있었어요. 그게 예. 언제냐면은 2008년 총선 때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과 맞붙어서 출마를 했다가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지. 예, 민주당을 당시 그 대통합 민주신당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다음에 낙선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약 1년여 동안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활동과 유사한 활동들을 하며 야인으로 지냈던 겁니다. 선언은 안 하고 뭐 은퇴 선언을 한 건 아니고 휴직이. 은퇴 선언을 명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때 내 당시 기억으로는 예. 내 기억으로는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사실상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구 출마를 네. 일종의 그 앵콜 무대처럼 네네 그렇죠.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앵콜 무대. 앵콜 세레모니 같은 뭐 그런 개념으로. 그게 왜 그랬냐면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 네. 대선 그 선거 운동 열심히 하고 나서
패배하고 그 이듬해 이제 2008년 1월에 이제 탈당을 했단 말이야. 탈당할 때 이제 뭐 그 여러 이야기를 했죠. 정당 정치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4월에 마지막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일종의 은혜 입었던 거에 대해서 마지막 봉사로 대구 출마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낙선하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한 거였죠 그때. 예. 그 이후에 뭐 경북대였는지 뭐 대구대였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대학교에서 강연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예. 뭐 새 책도 쓰고 네. 그리고 뭐 강연하고 예, 다니시다가 주로 책 쓰고 강연하고 했었어요. 예. 지금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시고 약 한 뭐 몇 개월 후에 그 국민 참여당에 입당을 함으로써 다시 그렇죠. 이제 정치에 복귀를 하게 된 건데 물론 뭐 유시민 작가가 예전 뭐 DJ처럼 엄청난 대선 후보여서 뭐 그 사람의 그런 발언이 아 이게 정말 정계 은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분을 아는 지지 세력의 입장에서는 아 이분 정치로 과연 돌아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정치를 시작했다가 네,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면서 사실상 정치를 또 떠났던 거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정치에 또 불려 나온 거죠. 그때는 나왔다기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온 거죠. 예. 처음에는 사실 2002년도에는 그 MBC 백분 토론 진행자 그만둔 거는 불려 나온 거죠. 네. 예. 노무현을 구하기 위해서 불려 나왔던 거고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09년 8월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박근혜 현 대통령이 33.9% 1위였는데 그 다음이 누구였냐면은 유시민이야. 네. 유시민이 17%. 네. 뭐 그 뒤에 이제 뭐 정동영 11% 뭐 해가 쭉쭉쭉 있는데 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유시민을 불러내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제 기억으로는 1년 가까이 맞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네. 달렸죠. 야권에서는 야권에서 계속 1위였어요. 지지율 1위를 야권 1위였구나. 예. 아 그렇죠. 박근혜가 예. 워낙에 뭐 계속 예. 쭉 뭐 높았었고 사실은 그래서 그 유시민 작가가 당시 한 1년 가까이 야권 주자 중에서 1위를 달리면서 그걸 동력으로 사실은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죠? 예, 국민참여당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제 합류하면서 정치를 다시 재개를 하게 된 거죠. 예. 그 왜 유시민 정계 복귀론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뭐 앞서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어떤 뭐 그 차차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 차차기 문제를 빼놓고 나서라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분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측면이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유능한 강요였습니다. 맞습니다. 유능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 그 관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능했다고 인정을 받는 정치인 유시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갑론을박이 있고 평가가 갈리죠. 예, 이견이 굉장히 많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잘 역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히 누구도 태클을 달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유능한 강요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람을 써야 된다. 강요로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 어떤 유시민 당시 전 장관이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빡세게 어떤 그 쉴드를 쳐주고 굳은 일 다 했지. 예, 그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지지 세력들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해준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지지자들의 마음이 유시민 쪽으로 거의 다 옮겨갔던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굉장히 훌륭하고 많은 인재분들을 영입을 해서 지금 역대 더민주당과 그리고 현재 문재인 캠프의 인재풀은 정말 강력하고 많지만
과거 노무현한테 있었던 그 유시민 같은 존재는 그 정도의 어떤 존재감을 가진 존재는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 원래는 그 역할을 맡았을 법한 인물이 한 분 계시긴 했었는데 누구? 뭐 그 얘기를 하면 또 뭐, 뭐 나중에 뭐 또 원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 조금 보기에 아 이게 그분이 이런 역할은 안 할 것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아 문재인한테도 정치적 경호실장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예. 그래서 사실 김병기 전 국정원 그분이 인기가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이 요새 그냥 뭐 어디 가면 그냥 막 사랑 고백하잖아. 예. 그러고 맨날 옆에 호위하고 다니고. 문재인의 호위무사 같잖아. 네, 그렇죠. 대통령에게는 그 한 명 정도는 코드를 정확히 맞춰주고 네. 완벽하게 마음을 대변해줄 그 강요가 필요한 셈이거든요. 네. 참모랄까. 이걸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죠. 대통령 옆에는 신기경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심기경호. 그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한 얘기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고 유시민 전 장관은 내가 어려울 때 같이 비를 맞아줬다. 그렇지. 예,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 게 어쨌든 그 아무리 대통령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그런 존재가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임기 말이 되면 레임덕이 되면서 모두가 배신을 하는 뭐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친박팔적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예, 저는 그 사람들의 애티튜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예, 왜냐하면 박근혜가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고 지금 같이 순장 당하겠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네. 뭐 그거는 인정해줄 만하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책임 정치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예. 우리 정치에 어떤 일정 부분 예.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진짜 이제 진영 논리 입장에서 저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야라고 쳐다보고 친박발적 정부 나쁜 놈들 이렇게만 바라보면 사실 그 뭐 답이 없는 거고. 네. 그러면 뭐 거기 탈당한 바른정당은 올바른 사람들인가? 전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바른정당 나간 유승민, 김무성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미래가 더 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실제로 뭐 지금 안 좋아지고 예. 있죠. 친박팔적이 어떻든 지금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 네, 그 태도가 더 옳은 것이고 예, 바른정당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저질렀던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거든. 네,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진보 보수 모든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막 온 사방에서 물어뜯겼죠. 그렇게 물어뜯길 때 맨 앞에 서가지고 피투성이로 진짜 싸운 사람이야. 삼국지의 조자룡 같은 사람 있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퇴임하실 때 봉화마을에서 그 귀향 보고 인사할 때 유시민을 단상으로 불러 세운 이유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이 참 괜찮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본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사실은 자기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나 아니면 누가 지켜드리냐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리의 돌쇠 같은 그런 캐릭터가 점점 절실해지는 요즘이죠. 예. 또 이제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직언을 많이 했지만 그거를 단 한 번도 뭐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죠. 네, 언론 플레이 하지 않고. 예, 진정한 충신인 거죠. 그치. 대통령한테 직언은 하지만 뭐 밖에 나가서 언론 플레이 같은 거 안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약간 이제 착각하는 게 그 이런 노무현 유시민 관계라든지 박근혜와 친박팔적 이런 관계를 무슨 조폭과 조폭의 그 보수와 부하의 어떤 그런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정치는 여론 정치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인기가 없을 때는 쉽게 배신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져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저쪽 편에 서 있다가는 내가 같이 죽게 생겼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독립된 입법기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아주 명분도 좋잖아. 나는 내 소신에 따라서 선택을 하겠다 하면서
배신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론을 핑계 삼아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특히 이제 힘들 때, 안 좋을 때, 공격당할 때 그때 같이 옆에 계속 있어주는 거는 이건 단순히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논리로 바라보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오히려 정치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할 수 있는 토양을 역설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박팔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정의적 관점에서 보나 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보나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에 황교안이 됐든 네. 아니면 저 누구야 하여튼 친박 팔적 중에 한 명이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평가를 받으라. 평가를 심판을 받아야죠. 예, 맞습니다. 몇 퍼센트가 됐든 예. 걔네들이 친박 박근혜 부역자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과연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가를 하는가. 뭐 그 사람들이 많은 득표를 받으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후보가 안 나와버리고 무슨 예전에 반기문 씨 불출마를 했지만 저쪽이 만약에 반기문으로 이거 이미지 세탁해가지고 나와버리면 이게 제대로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심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쉬운 게 2007년도를 한번 복귀해 보자고요. 그때 대통합 민주신당 경선 열린우리당 박살나고 나서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소위 친노 진영 정치인 3명이 갔지만 다 결국 졌잖아요. 네. 정동영이 최종 승리자가 됐는데 그 심판은 노무현 심판이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 2007년 선거는요 노무현 심판이 아니에요. 그치. 심판이 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정동영은 이미 노무현 배신 때리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참여정부를 이미 부정했고 열린우리당 다시 부셔버렸고 거기에 무슨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전혀 다른 정당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친박팔적 꿋꿋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네. 그 소신을 쭉 밀고 나가기를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고 나가서 예. 순장되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뭐 순장시키는 건 예. 국민의 역할이고 그렇죠. 예. 그거를 심판을 할 기회를 물타기로 박탈을 하면 그게 진짜 나쁜 거죠. 네. 예. 바른정당 폭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이팅. 자, 그럼 뭐 음. 여태까지 뭐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최근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던가 아니면은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그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때는 정치에 뭐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뭐 대체 유시민이 그냥 뭐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야? 연예인 아니야? 뭐 연예인 아니야? 혹시 개그맨 아니야? 뭐 아니면 뭐 허지웅이랑 뭐 비슷한 어떤 이미지? 방송인. 셀럽. 예, 이런 걸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유시민이 어떤 인물이었고 정치를 했을 때는 어떤 정치인이었는지를 뭐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뭐 이 부분 뭐 윤관 PD님이 먼저 좀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권수영님이 먼저? 근데 사실 뭐 유시민 작가는 네. 이미 너무 유명인이라 가지고 네, 우리가 설명하기도 조금 겸연쩍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는. 근데 왜 그래서 이렇게 저기 근데, 예. 매니아층이 많고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근데 해보죠.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노무현 지지자, 유시민 지지자 이걸 얘기했잖아요. 소위 노빠 유빠. 네, 그게 이제 보통 연령층으로 보면 40대 50대 그죠? 40대 50대 조금 젊게 가면은 30대예요. 30대는 사실 2002년 그 기점을 기산해서 보면 그때 대학생들이었어요. 20대 청년들이었고 사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관심을 가지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그 시대를 같이 건너왔던 사람들은 유시민에 대해서 지금 잘 알아요. 아는데 지금 자라난 10대, 20대 그리고 30대까지 아주 저 젊은 층은 썰전, 그렇지. 썰전 때문에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전 세대를 관통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30대 이하의 인지도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예. 안희정을 잘 모른대.
그건 안 지사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충남지사로 알고 있죠. 예. 근데 충남지사로만. 하여튼 오히려 젊은 층에서 인지도가 낮고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잖아요. 이제는 57세인가? 뭐좀 그죠? 있으면 벌써 예, 얼마 안 되면 한갑인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지금 갖고 있죠. 하여튼 유시민 작가 하면 항소 이유서 그렇죠. 그죠? 트레이드 마크죠. 예. 이걸 몇 살 때 썼다고? 반장님. 거의 뭐 한 25살? 24살 아닌가? 24-5살. 4-5살? 예. 야, 그걸 책 한 권 옆에 없이 혼자서 줄줄줄줄. 교도소 안에서 쓴 거 아니야. 예. 그런 명문을 와, 그거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했죠. 우리 천재죠, 24살 한번 되돌아 보세요. 뭐 난 진짜 뭣도 모르는 인간이었어. 난 일단 10줄 이상을 쓸 수 없을 것 같아. 내용을 떠나서. 저는 뭐 25살 때 개혁당 내 싹수가 좋았네 그러고 보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했고 이분이 그 5.18 그 당시 그러니까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그 복학생 신분으로 서울대 뭐였죠? 서울역 회군 예. 장소에 사태 있었죠. 때. 예, 그때 이제 서울대 총학생 대의원회 회장. 그러니까 총학생 회장은 아니고 예. 대의원회가 있어요. 예, 그 대의원 의회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국회의장 같은 예, 국회의장 같은 거예요. 서울대 안에서. 예, 서울대 안에서. 예. 그래서 심재철이 회군파, 예, 총학생 회군파. 회장이었고 그때. 그리고 유시민이 강경파, 예. 잔존파. 예. 여기 또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복학생 협의회 회장으로 이해찬 총리. 이해찬이 있지. 예, 그래서 그 재밌는 일화가 두 분이 그때 당시 둘 다 20대였죠 그때. 뭐 20대 이해찬 총리는 뭐 30대였을 이해찬은 30대였죠. 복학생이니까 예. 많이 꿇어가지고 예. 박정희 정권 때 그 운동하시다가 그래가지고 뭐 둘이 뭐 멱살 잡고 싸우는 뭐 그런 일도 엄청 있었다고 싸우다고 하는데 뭐 그 뒤로는 뭐 친해져가지고 그 이유시민 작가가 이해찬 의원 초선 의원 보좌관도 했었고. 예, 보좌관으로 정치권을 시작한 거예요. 예.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유시민이라는 인간이 왜 정치적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매력이 있느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일단 그 학생 운동의 아이콘 같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이 총학생 회장은 안 했지만 그 항소이유서라는 너무나 명문을 작성을 해서 그때 당대의 어떤 그 학생 운동가들과 후대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웬만하면 다 알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학생 운동의 정통성도 일부 가지고 있고 그 뒤에는 또 이분이 독일로 경제학 그 공부를 하러 가서 IMF 때문에 뭐 박사 학위를 따지는 못했지만 어떤 그 우리가 기존의 그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에 의존하는 성장 중심 경제가 아니라 뭐 오늘 뭐 탈당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오신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원래 또 뭐 독일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회적 시장 예, 경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도 있으시고 그 이후에는 백분 토론 진행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를 하면서 어떤 이 셀레브리티 백분 토론은 손석희 지금 JTBC 사장과 뭐 동격이에요. 쌍벽을 예, 넣죠. 맞습니다. 예, 쌍벽을 우리가 백분 토론 진행자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 두 사람 꼽으라면 손석희랑 유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를 시작한 다음에는 개혁당과 열린우리당 활동을 통해서 당원이 주인되는 또는 시민이 주인되는 어떤 그 정당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투철하게 싸웠던 좋게 말하면은 그 정당 개혁가이기도 한데 또 네. 정당 브레이커라는 그렇죠, 별명도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예, 가는 당마다 다 깨지고 다 실패했다라는 오명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다 깨졌다 그러는데 처음 만든 당이 그 개혁당이잖아요. 개혁국민정당. 그죠? 개혁국민정당인데 그 정당은 사실 노무현 바리케이트 치기 위해서 급조한 정당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명분이 있었던 건 또 다 아는데 그때도 되게 참 논란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나는 정말 개혁적인 국민정당에 가입한 건데 왜 남의 당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리고 왜 정권을 잡으니까 이 당을 해산하느냐.
이런 문제 갖고도 엄청나게 또 싸웠던 기억들이 그렇죠. 나요. 그게 뭐 열린우리당으로 네. 이렇게 합쳐지면서 예, 그런 논란가 있었는데 어디 가나 그런 원리주의자들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예. 사실 어거지 말만 맞는 말이야.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면은 뭐 숨을 어떻게 쉬고 살아? 예. 뭐 어쨌든 굉장히 뭐 평가가 엇갈리는 정치인이긴 한데 심지어 저조차도 몇 년 동안은 유시민 전 장관의 열렬한 지지자로 활동을 하다가 국민참여당 입당 이후에는 뭐 굉장히 뭐 강력하게 비토를 하던 뭐 그런 시절도 있었을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고 활동에 대해서도 뭐 그 이견이 갈리는 정치인인데 저는 이런 것 자체도 상품성이라고 봐요. 예. 이게 히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이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나 근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예. 나도 그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개혁국민정당은 무슨 당인지 진짜 기억이 나는데 이 국민참여당은 뭐 하는 당이죠?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나서 부랴부랴 만든 당이에요. 그러니까 창당 목적이 뭐예요? 아, 민주당을 못 믿어서? 예, 사실 그 열린우리당이 박살이 나면서 정당 민주주의라는 그 가치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죠. 그 동교동계랑 합당을 하면서 그 정당 개혁의 취지가 퇴색을 하니까 예. 그때 만든 당이 아마 국민참여당인가 보네요. 열린우리당이 사실 그 망해가는 과정이 뭐냐면은 당원들의 권리 문제예요. 당원들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과정. 예.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우리 뭐 당원권 행사를 잘하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태평성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예. 초기 문턱을 넘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실험 단계였어요. 그래서 당원들이 당비 내고 저도 열린우리당 당비 내고 당원 가입을 했었지만 당원들이 그냥 진짜 동원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무슨 대단한 권한이 없었어요. 네. 예, 그걸 하려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나서 국민참여당을 만들죠. 물론 이제 꼭 이렇게 좋게만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국민참여당도 이제 따라갔던 저 거기도 당원했었는데 국민참여당은 뭐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과 꿈이 좌절이 됐던 겁니다. 네. 그 노무현 정권의 그 마지막과 함께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이 되면서 그럼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은 뭐였냐?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전국정당, 또 하나는 당원이 주인되는 상향식 정당. 이게 두 가지였는데 그게 이제 그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대통합민주신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원래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던 잔민당과 합당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당이 급속도로 호남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쏠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에 열린우리당에서 했었던 상향식 당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그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대의원들 임명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그것도 있고 결국은 노무현을 배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뭐 있는 정당으로서 정당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예, 그때 그게 사라져 버렸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예. 지금 상황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열린우리당과 구민주당,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 약간 조롱조로 잔민당이라고 불렀는데 네. 지금 국민의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때랑 또 비슷한 상황인 비슷합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파이는 훨씬 더 커진 상황이긴 예, 하지만 예. 네. 비슷했는데 하여튼 더 좋아졌고 그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유시민의 좌절이에요. 유시민은 열린우리당에서 어찌됐든 그 바리케이트 치면서 뛰어들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좌절을 한 거죠. 네. 좌절을 했기 때문에 정당인으로서 정동영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정당인이니까 예. 생각은 다르지만 마지막까지 선거운동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내 할 일 다 의무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정당에 내 생각과 다른 이 정당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하고 탈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 그래서 유시민하고 같은 생각이었던 게 그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노무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무슨 철학을 가지고
무슨 정당을 했던 거예요. 그냥 자탕 정당이었잖아요 그때. 그게 무슨 정당이야. 그래서 2008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 당시 새정치 저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제 나중에 통합민주당이 되나요? 예, 뭐 하여튼 그냥 민주당이 됐습니다. 예, 뭐 근데 진짜 존재감 없는 정당이었잖아요. 그 총선 막 박살 나고 그죠? 2008년 총선 박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대박살 났죠. 거기에는 김대중도 없었고 노무현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히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국민참여당으로 다 몰려간 거죠. 예. 저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 통합민주당은 문제가 있고 국참당은 옳았다고 단언 내리기가 어려운 게 얘기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반대 논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또 그렇게 예. 단언 내리는 데는 저는 좀 거부감이 드는 게 예.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훌륭하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하신 자원들이 계셨던 정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통성이 영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저는 거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예, 그 부분은 좋은 인정해요. 말씀을 예, 예. 해주셨는데 예. 뭐 사실 요거는 이제 그 권수웅님 개인의 예. 그 관점이었고 그랬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유시민 씨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한 게 그 국민참여당 창당 및 입당 때문에 그때 제가 지지 철회를 하고 아 그래요? 예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지금 방금 전에 윤가피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던 겁니다. 아. 이게 그때 당시에 물론 민주당이 굉장히 한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정당이지만 그리고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정세균 현 국회의장이 당대표였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제 관점으로 보자면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 체제에 의해서 조금씩 개혁이 되어가는 네네. 과정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던 거고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시민 전 장관이 국민참여당에 입당할 때 따라가지 않고 그냥 이제 남아있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그래요. 그 부분이 이제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려서 그때 이제 유시민 지지 세력이 거의 반분이 되다시피 반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나중에 따로 그러게요. 예, 어떤 뭐 역사 정리 차원에서 예. 뭐 한번 토론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시민 관점에서 예, 보다 예, 보니까 예. 뭐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거기서 제가 그 유시민이 국민참여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많았죠. 저 정당 브레이커가 왜 또 만드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해석이 나온 게 유시민이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을 만든다는 해석이 있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해석이 사실 그 민주당에 남아있던 친노 사람들도 대다수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정치적 공격이 아니고요. 예, 정치적 실제로 공격, 그렇게 해석을 예, 했죠.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방어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문재인 문재인이죠. 대표예요. 예. 제가 이걸 직접 들었는데 이거는 제 진짜 증언이에요. 그러게 녹취를 했으면 근데 더 좋았을 텐데. 이건 녹음을. 버스 자리에서 버스에서 제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두 분 중에 한 분이 문재인 전 대표였는데 유시민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유시민이 국민참여당을 왜 만들었냐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께서 호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열린우리당 안에서부터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를 자꾸 만드니까 뛰쳐나간 거 아니냐. 유시민이 무슨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저 나가는 거냐. 정당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들어온 사람 아니냐. 그게 안 돼서 좌절해서 나간 거 아니냐. 근데 그 옆에 이제 반론하신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시민이 뭐 대선 대통령 후보가 해보려고 되기 하는 위해서 거다. 뭐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쥐고 뭘 하려고 지금 저렇게 당을 만든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분이 틀린 거지. 틀린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썰 전 영상을 딱 보면서 아. 이건 점 운명처럼 찍어놨다. 점 찍어놨어. 문재인 전 대표가 놨다. 유시민 작가를 정치로 꼭 불러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냥 좀 예. 립서비스 같은 그런 뉘앙스로 봤는데 그게 또 예. 역사를 알면 또 그렇게 관점이 예. 바뀌네요. 예. 아하. 저는 뭐 이렇게 직접 뭐 얘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그때 당시에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김해을 재보선에서 그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패배를 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성지를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완전히 그냥 폭락을 했어요. 예. 예, 추락 날개가 없는 그 추락 정도로 그 떨어져서 거의 뭐 유시민이
정치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시민 지지자들 중에 문재인 지지자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병행해서 지지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게 소위 친노 쪽의 많은 정치인들마저도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웬간하면 다 한 번씩은 안 좋은 말 다 한 번씩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칭찬만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심지어는 노무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극찬까지 했었습니다. 그건 진짜 극찬인데 예. 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분이 코드가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정당 개혁 그리고 당권을 당원에게 시민에게 이런 맞습니다. 게 맞다고 보는 게 예. 2015년 말 2016년 초에 문재인이 그 안철수파로부터 그 비주류파로부터 그렇게 당권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문재인은 딱 한 가지만 지키려고 한 거예요.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결국 그 유시민의 그동안 했던 고민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동질감을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예. 그 썰전에서의 호의적인 발언도 나왔던 게 아닌가. 유시민이 좌절한 지점을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게 뭐냐면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정당이에요. 그렇죠. 질서도 있고 그죠? 그 정당을 만든 게 문재인 전 대표예요. 그렇죠. 뚝심으로 버텨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좌절했던 지점을 문재인 전 대표가 극복해내고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예. 물론 지금 이게 확고하게 다져졌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부터 계속 그 다져 나가야 되는 이제 출발선상에 지금 서 있는 과정에 있는데 좀 뭐 그런 당원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 내성 그 뭐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봐요. 그럼 문재인은 유시민한테 너 입각해서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할 명분이 분명히 있는 게 너 그렇게 다양한 시도하고 실험하고 좌절한 부분 내가 완성했잖아. 그럼 이 시스템 그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네가 나한테 또 도와줘야 되잖아.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유시민한테 정계 복귀를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 문재인 전 대표죠. 그러네. 예. 아니 진짜 할 말이 너무나 네. 많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유시민 씨 당신이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정당 내가 정말 온몸에 칼 맞아가면서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거야. 역사가 반복되는 게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문재인 그 전 대표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안 들어간다고. 자기는 그냥 뭐 부산에서 뭐 그냥 외곽에서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역정을 팍 내면서 너 내가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너만 뭐 썩 빠져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민정수석을 수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를 이어서 문재인 전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한테도 이런 명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대단한 게 예. 어쩌면 이 모든 얘기들이 썰전에서 축사 어쩌면 립서비스일지도 모르는 그 말 한마디를 갖고 지금 1시간을 방송을 하고 있어. 깍두기 한 접시로 지금 한 접시를 차리고 있죠. 예. 듣다 보니 막 우리가 설득돼. 예. 대단한 뭐 그 아니 근데 일을 그 하고 썰전 있는 얘기하니까 예. 그 썰전에서 힌트가 많이 나왔어요. 유시민 작가도 썰전에서 그때 저 작년 탄핵 국면에서 거국 내각 총리 이야기 나오고 할 때 총리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거는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맞아요. 선초직은 아니지만 뭐 그렇지. 임명직은 뭐 이건 내각은 예. 관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 직업 정치인을 은퇴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행정을 예. 가죠 네. 행정가.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이지 뭐 예. 공무원. 네. 그러니까 장관이나 뭐 총리 그다음에 그 청와대 각 뭐 수석 여러 수석 이쪽까지 은퇴한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시민한테도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뭐 어느 뭐 대학에서 교수하시던 분이 어느 날 장관에 입각했다고 해서 그분이 뭐 정치를 시작하셨다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은 평가하는 안 건 쓰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쓰지 않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황교안 씨를 정치인으로 분류하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최근까지는 예. 지금은 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나오니까 뭐 정치인 비슷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인은 아니잖아. 그렇죠. 예. 자, 그럼 뭐 저희가 뭐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떡밥 하나 가지고 뭐 한정식을 차려놨지만 일단 유시민 정계 복귀가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만약에 정계 복귀를 한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유시민 전 장관이 정계 복귀를 실제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 유시민 개인에게 있어서나 뭐 우리 야권 정치 또는 전체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영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네네. 유시민이 그 정계 은퇴를 한 데는 잦은 실패도 있긴 있는데 본인이 본인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시민은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엄청난 비토층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본인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17%, 15% 이렇게 엄청나게 단단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비토층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백바지로 표현되는 건방진 진보,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 비판했던 소위 이제 호남 동교동계 비판이 있었고요. 또 정당 파괴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또 있고요. 또 보수는 보수대로 그 가벼운 입에 대해서 막말 이미지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털고 보면은 진짜 본질은 친노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반에 정말 다양한 공격을 받았고 피를 다 뒤집었어요. 열심히 방어를 하다가. 그러고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겁니다. 저 피 묻은 친노 정치인. 근데 그걸 다양한 이름으로 정당 브레이커 그리고 백바지 촉새 그런 식으로 비판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저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은 지금은 친노라는 라떼루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고 또 유시민이 나이를 충분히 먹으면서 원숭미를 드러내고 있고 대중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복귀해도 그 대중적 정신으로 부족할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제가 그 안희정의 길, 유시민의 길을 썼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쨌든 현실 정치인으로 실패했다. 예. 저 국민참여당이 나중에 이제 통합진보당으로 합당을 했죠. 그리고 그 통합진보당이 그때 그 뭐야 뭐 이석기, 이정희 뭐 이쪽 부정선거 논란으로 또 분당돼 가지고 정의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의당 만들어진 다음에 정계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 진보 정당이라는 꿈을 유시민이 아직도 갖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있겠죠. 문제는 그 방법론인데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그 후불제 민주주의였나요? 그 책에 그런 이야기를 썼죠. 미국 민주당 이야기를 썼죠. 미국 민주당은 그 당 안에 다양한 정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파가 경쟁을 하죠. 지난번 힐러리하고 샌더스가 경쟁한 것처럼. 샌더스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그죠? 힐러리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한 정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가능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당 안에는 보면은 박주민 의원도 있고, 그죠? 굉장히 진보적인 박주민 의원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김종인 의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는 뭐 며칠 후에는 예. 없어질 수도 예. 있습니다. 당 안에서 공정한 다 모두가 승복하는 문화 그리고 승복할 수 있는 그 룰 보편화된 룰 그리고 룰이 자주 바뀌면 안 돼. 가급적 굉장히 오래 지속하는 그런 룰이 지탱하는 그런 정당. 그러면 그 안에서 진보적 그 대중적 진보 정당이라는 하나의 파벌로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시민도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열린우리당 안에서 실험했던 것도 그것이었고, 근데 그 열린우리당이 그 질서가 파괴되면서 좌절하고 나갔던 거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당이 다시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진다면 유 작가가 굳이 과거에 그 뭐 지나왔던 걸 굳이 고집할 필요 없이 정의당이라는 진보적 뭐 대중적 진보 정당 이걸 굳이 고집할 필요 없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기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뭐 저는 뭐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 저는 의외로 그 유시민 작가의 정계 복귀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다.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입각. 입각.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왜 그렇게 보냐면은 최근에 그 황교안 사태를 보면서 포지션과 그 캐릭터만 매칭이 된다면 그 될 만한 사람이 그 내각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타이밍이 맞아서 그 사람이 어떤 그 분포하고 있는 지지 세력을 대변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된다면 내각을 한 번 한 것만으로도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고건 총리도 그랬었고, 정운찬. 예, 뭐 또 정운찬 총리도 뭐 그랬었고, 네. 그렇기 실제로 때문에. 유시민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유시민도 그때 그 당내 반발뿐만 아니라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임명할 때 다 예. 기억하시죠. 네. 심지어 이해찬 당시 총리도 반대하는 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럴 그거는 거면 당신이 예. 사표 쓰라고 그 총리 당신이 사표 그만두라고. 쓰라고.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밀어붙인 게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유시민 장관 장관 시킬 때. 예. 그러니까 근데 막상 시켜놓으니까 엄청 잘하잖아. 잘했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때는 나는 한나라당 박멸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정영근 앞에 가서 90도로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예, 어찌나 저 자세로 어, 잘 나오는지 유들유들하게 살살 웃으면서 예.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국회의원일 때는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들을 위해서 빡시게 싸우고 근데 장관을 갔을 때는 장관이라는 거는 일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여야 협조를 다 얻어야 돼. 얻어야 되니까 가서 살살살살 웃으면서 고개 꼬박꼬박 숙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잘 했잖아. 그뿐 아니라 정책 세일즈를 진짜 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렇죠. 그 유관부서들이 굉장히 많고 그 라이벌 정당에 가서 지금 안희정 지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잖아. 뭐냐면 선의를 인정한다. 그 사실 맞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시민의 포지션이 그보다 조금 더 한 수 위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로 안 보면 어떻게 맨날 싸우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안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대안이 유시민의 내재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유시민은 그 정책 세일즈를 하거나 숙적들을 상대할 때 내재적 접근을 하는데 그게 당신이 착한 선의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가려운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체면을 살려줄지 이런 걸 되게 간파를 잘하는 거야. 네. 상대방을 악마로 규정하는 대신에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저 사람이 명예에 집착하면 명예를 주고 그런 식으로 딜을 되게 잘했던 사람이죠. 그죠? 유능해요. 네, 진짜 네. 유능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 유시민 작가가 정계 복귀를 한다면 과거에 뭐 정당 개혁 운동가 이걸로는 전혀 복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 부분은 뭐 상당 부분 또 해결이 되기도 했고 문재인 좋잖아, 문재인 지금. 대표가 했어. 예, 이미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이분이 정계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뭐 역시 이제 국민들이 호출을 하는 너 뭐 다시 한번 해봐 이런 거가 될 텐데 그때는 유능한 국가 경영인 뭐 그런 걸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 유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유시민 전 장관의 특성상 자기 분야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전체 정책 철학이라던가 이런 노선에 대해서 존재하는 내각 중에서 가장 해박하고 가장 대중적으로 이것을 잘 전파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 이미 유시민이 쓴 대한민국 개조론을 보면 네. 노무현 정부의 성격을 다 규정을 해놨죠, 설명을 해놨죠.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근데 개선돼서 가는 유시민처럼 그걸 쉽게 정책을 그렇게 쉽게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 없지. 그렇게 되면 뭐 일도 잘해, 유능해. 거기다 일하는 과정에서 뭐 여야 대화, 거래 이런 것도 잘해.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고 또 그거를 발전시킬 철학도 완벽한 뭐 사람이야. 그럼 이건 그냥 대선 후보 직방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 또 유시민의 특징이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데 네. 자기 객관화를 너무 심하게 해. 무슨 가혹하게 말이냐면 하죠. 지금 그 청와대에 입각을 하려고 할 때 나 아니어도 잘할 사람이 많다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더라도 절대 안 갑니다. 예. 아마 그 문재인 정권이 우리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재인 정권이 피 흘리고 어려운 시대가 와야 아마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 그게 첫 번째 조건일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죠.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알 수가 없죠. 예. 없는데 굉장히 시달리는 힘든 시기라야
본인이 돌아올 거야.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충 잘 굴러간다 그러면 굳이 뭐 굳이 예, 내가 뭐 난 지금 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시민 작가 지금 삶이 얼마나 행복해. 예. 예, 책 쓰고 강연 다니고 뭐 잘 나가는 방송인에 더 이상 해피할 수가 없지.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막 유시민 전 작가가 복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 그러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유시민 복귀 안 하는 상황이 좋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문재인 시대가 열렸을 때 안 힘들어야지. 그렇죠. 그게 최선이고. 근데 이제 막 불행하게도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온다고 하면 언젠가는 또 유시민이라는 그 개인의 능력과 그런 어떤 캐릭터가 필요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뭐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뭐 혹시 더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뭐 아까 했던 얘기 반복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시민이란 카드를 꺼내야 될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생기더라도 우리에게는 유시민이라는 보물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든든하네요. 든든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막 문재인 칼집에 있는 칼 같은 거. 예. 유시민은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칼집에서 칼이 안 나오면 가장 좋은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술을 잘 안 먹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키핑되어 있는 발렌타인 17전상 같은 느낌? 어. 네. 술을 별로 안 먹지만 맞아요. 내가 술이 생각날 땐 발렌타인 17.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술을 좋아해서 좋잖아요. 네. 술 먹을 일이 없으면 제일 좋고 근데 막 힘들어가지고 술 먹을 일이 있을 때 딱 꺼내 먹을 키핑 양주가 있다는 건 든든한 일이고 어쨌든 뭐 앞으로 유시민 작가님 방송 또는 뭐 집필 건승하시길 빌고 뭐 혹시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영입 제안을 하시면은 뭐 너무 튕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 그럼 매력 없어. 너무 튕기면. 너무 튕기면 똥돼. 적당히 튕겨야지. 딱 삼고초려 이 정도 느낌이 좋죠. 네, 세 번만 소 눈망울. 맞아. 네, 소 눈망울 꿈뻑꿈뻑. 황소 눈깔에 이기는 사람 없으니까. 네. 이거 저 눈깔이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 있으니까 눈망울이라고. 되게 고와 보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 무기가 있었구나. 황소 눈망울. 조홍천 의원 그 눈망울에 넘어갔다는 아니 뭐 다 거 아니야? 넘어갔잖아. 전원. 거의 다지 네. 뭐 사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유시민 장관이 그걸 거부할 명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다고 봐요. 예. 자, 그럼 뭐 여태까지 잔잔하게 뭐 SNS나 뭐 이렇게 유시민 작가 팬덤 사이에서 불고 있었던 유시민 정계복귀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뭐 또 재밌는 주제 그리고 찰진 해석과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